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전당포에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20%대의 금리까지 감소하면서 20, 30대가 전당포로 쏠리는 이유는 뭔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야산에 굴뚝만 남은 폐허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에 대체 무슨 건물을 지었던 걸까요? 굴뚝만 남은 폐허의 실체, 미스터리엠에서 추적해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전당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곳을 방문하는 20, 30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전당포로 가게 된 걸까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번화가입니다. 이곳에는 익숙한 듯 낯선 장소가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이름, 바로 전당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방 좀 맡기려고 왔어요. 가방 맡기시려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물건을 맡기러 오는 손님도 많았는데요. 갖고 있는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달 내일 카드 대금 좀 부족해가지고 갖고 있는 가방을 이용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카드 대금 납부 좀 하려고. 최근 전당포에는 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 30대 손님들이 증가했다는 얘긴데요. 과거에는 한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 현재는 20대에서 30대 분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트북, 이런 제품도 많이 맡기시고요. 이렇게 양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21년산 양주. 면세점에서 살라고 하면 한 18만 원? 근데 이제 저희가 대출은 나가게 되면은 한 10만 원? 그들이 주로 맡기는 건 명품 가방부터 전자기기까지 다양합니다. 또 이곳은 20, 30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의 한 전당포인데요. SNS를 통한 홍보도 많이 해서 전당포의 문턱도 많이 낮아진 상황. 청년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70만 원 가능하시고요. 이자율은 1.66이고요. 연이율 20, 연체율 없음이라고 적으시고요. 제주도에서 올라왔는데 며칠 그냥 돈이 필요해가지고. 얼마 정도 그래요? 한 70만 원? 그냥 올라왔다가 보험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목돈이 나가가지고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냥 모자란 거 그냥 빼오려고 여기다 좀 맡기고. 구시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전당포는 쇠창살로 기억되던 모습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드나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곳은 신세대들의 새로운 경제활동 장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당포를 찾는 20, 30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이 젊은 세대들이 전당포를 찾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은행하고 이런 거는 이런 것처럼 소리 준비하고 뭐 새로 빼야 되고 하니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는 하비트 단기를 쓸 거니까 하루에 1,500원 이때가 5,000원 정도 되잖아요. 신대출이 물건을 맡기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실제로 SNS에도 전당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거를 원해요.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데 100만 원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아이패드 맡겨놓고 100만 원 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 패턴 자체가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대출은 받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당포를 갈 수 있거든요. 전당포의 경우 이제 물건을 맡기고 그 물건에 대해서 법정 최고금리인 20% 이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을 말하는데 연 20%를 이제 월로 나누면 한 1.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액담보대출에 대한 이용이 늘어난다는 거 보입니다. 자,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포함해 20, 30대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500조를 넘는데요. 3년 전에 비해 27%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평균 대출 잔액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꽤 높은 수준인데요. 지난 3년간 18.4%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맡기고 대출을 받은 후 다시 물건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소장하는 제품에다가 좀 소중하게 또 여기는 제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이틀 정도 쓰시고 바로 찾아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오늘 쓰셨다가 오늘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다못해 99%는 다 찾아가세요. 이런 전당포 문화, 실제 20, 30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젊은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전당포까지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손을 벌리기보다는 그냥 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담보로 맡기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은행 대출이 아니면은 이자 같은 부분도 이렇게 높으니까 그런 데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나중에 대처하기가 수습이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자, 전당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 계속 증가하는 20, 30대의 전당포 이용, 과연 괜찮은 걸까요? 대부업이 없어지면 아주 필요적인 급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청년들이 이쪽으로 이용을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우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당포를 이용해야 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업체가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됩니다. 올해 3월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노출 차단하기 위해서 소액 행계비 대출을 출시하였으니 꼭 확인하셔서 고금리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해서든 어쩔 수 없이든 전당포로 향하는 2030. 그들의 청춘까지 담보로 맡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어딘가에 걸려서 추락하고 마는 아찔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가로운 주말 오후, 제주의 한 도로. 갑자기 뭔가 날아오더니 달리는 차와 부딪히고 말죠. 난데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지나가던 차를 받았지. 도둑만 만난다든지 당황을 하고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남성이 달리는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난 건데요.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km로 추정되는데 이 남성은 괜찮을까요? 왼쪽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오른팔 부위에 가벼운 찰과상 정도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진행을 하고 도내에 있는 권역 외상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날 제주에는 돌풍도 없었는데요. 사고의 이유는 대체 뭘까요? 착륙을 하다가 본인의 조정 과실로 인해서 도로로 떨어지게 된 사안이고요. 현재로서 무슨 법을 위반할 거나 싶은 건 없어요. 제주도 패러글라이딩의 명소로 꼽히는 금오름. 이 꼭대기에서 출발해 비행을 한 뒤 약 800m 떨어진 이곳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 남성은 착륙장 바로 인근에 있는 도로에 불시착하면서 사고가 나고 만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긴 해. 보통 조그만한 사고 우리 집 논밭에도 떨어지고 이게 우리 집 옆집에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곳에서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건 3년 전. 야구장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라고요. 야구장 시설 중에 하나인 높은 울타리가 세워진 뒤부터 불시착 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2달 전에는 이 울타리를 피하려다가 글라이더가 접히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고요. 또 작년에는 착륙 중에 야구장 울타리에 걸리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대부분 착륙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 울타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도로 처리하는 부분에 딱 야구장 펜스가 있습니다. 야구장이 짓기 전에는 거기서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근데 야구장이 지어지면서 딱 그 지점에서만 3년도 되지 않고 8건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패러글라이딩 착륙 지점은 확 트인 장소이고 높은 나무라든지 높은 펜스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어야지 착륙 지점으로서 적합한 장소입니다. 착륙장과 공존하는 야구장. 설치할 때는 문제가 없었나요? 야구장에 뭐 시설을 설치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설치돼 있었겠죠. 야구장 구역은 구역에 맞게 설치돼 있는 거고 안전 문제라서 있었으면 뭐 그때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매년 10,000명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이곳을 찾습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한 대책은 있는 걸까요? 펜스를 낮추든지 없애든지 하는 그런 거를 시하고 체육회하고 좀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멜론 농장. 그날 이후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또 올까봐 또 피해 입을까봐 진짜로 너무 힘들게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농장주를 잠들지 못하게 했던 그 일은 대체 뭘까요? 불과 며칠 전 평화로운 시골길을 익숙하게 거닐고 있는 두 사람. 갑자기 멈추더니 비닐하우스 안을 유심히 살피죠. 자연스럽게 농장 안으로 입장하더니 허리까지 숙여가면서 뭔가를 하는데요. 잠깐만요. 손에 뭘 들고 나오는 건가요?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멜론이었습니다. 멜론설인가요? 그 후 농장에 들른 주인장의 눈에 포착된 건 받침대. 밭에 왔을 때 밭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받침대가 빈 받침대가 3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론이 없어졌구나 알게 되고 영상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멜론에 상처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놓아둔 받침대가 절도 사실을 알려준 셈이죠. 더 황당한 건 절도를 한 뒤였습니다. 문까지 닫고 돌아가는가 싶더니 뭔가 놓고 오기라도 한 걸까요? 비닐하우스로 되돌아가더니 발로 여기저기를 비빕니다. 발자국을 없애고 있었던 거죠.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지 현장을 유유히 떠난 절도범. 가장 괘씸한 거는 똑같은 분들이 3일 동안 계속 왔다는 자체가 너무 연속으로요?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죠. 보시죠. 바로 전날 농장 앞을 서성이고 있는 한 사람이 포착됐습니다. 좀 어두운지 불빛까지 밝혀가면서 농장을 이곳저곳 살펴보는데요. 농장 인근 건물에 사람이 나타나자 함께 있던 일행이 혹시나 농장 쪽으로 다가오지는 않는지 망까지 봐줍니다. 사람의 눈은 피했지만 CCTV는 이 두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포착된 절도 행각만 3번, 사흘 연속으로 일어났다고요. 저 멜론 작은 거 하나 키울 때까지 100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제 100일이라는 시간이 날아가 버린 거죠. 편말을 달아서 절도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농장주는 절도범과 마주쳤는데요. 안 땄지? 영상이 찍혔잖아. 뭘 하나 사냐고요? 왜 들어가냐고 남의 거를 왜 손대냐고? 한참을 발뺌하다가 결국 시인하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절도범. 계속 제 하우스 앞을 왔다 갔다 하세요. 지나서 하세요. 일상생활 하세요. 그리고 어제는 편의점 앞에서 막걸리까지 드시더라고요. 결국 농장주는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는 확인이 돼서 조사까지는 다 받았어요. 하우스에서 멜론을 훔쳐간 거고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 이런 농축산물 절도 피해는 5년 동안 4,274건 발생했고 그 피해액은 405억 원에 달하는 상황. 정말 허망하고 허탈하죠. 당신이 훔쳐간 건 8,000원짜리 멜론 하나가 아닌 농민들의 피땀 그리고 눈물입니다. 오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누군가에겐 편한 이동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는 전동 킥보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9일 오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중이었다는 제보자.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전동 킥보드와 부딪히고 맙니다. 아하,
자, 화면의 오른쪽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달리고 있었는데요. 왼쪽에서 차가 안 오는지 보는 찰나에 전동 킥보드가 나올지는 아예 상상을 하지도 못했어요. 발가락이 골절되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는 제보자. 알고 보니까 상대는 보일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었고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안전모도 쓰지 않았고 면허도 없었습니다. 문제인데요. 헬멧도 안 쓰고 아무데나 튀어나오니까 사고가 나면 넘어지거나 이렇게 크게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죠. 이 사고는 현재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느 날과 같은 퇴근길. 한근무를 하고 12시쯤에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우회전 꺾자마자 작은 빛이 보이더라고요. 밝게 비추는 저 불빛의 정체. 아하, 자세히 보니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였는데요. 그런데 다짜고짜 시비부터 겁니다. 아저씨 헬멧이나 쓰고 말해. 여기 헬멧이 어딨어? 이게 다 킥보드가 없으면 안 타야지. 없으면 안 타야지? 그럼 이게 왜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지. 그리고 역주행했잖아. 자기가 틀렸다는 거는 인지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말은 지기 싫고 횡설수설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역주행은 물론 둘이 타고 있었는데요. 헬멧 쓰고 있는 사람 보기도 정말 드물고 너무 위험해 보이고 안 탔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시 중상자 비율은 10.8%로 보통 자동차 사고의 4배 이상인데요. 사고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와 안전모 착용이 필수, 도로주행이 원칙인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안전모 미착용부터 인도주행에 갓길이 아닌 도로 중앙에서 달리기까지 1시간 동안 안전수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9명이었습니다. 대화할 때 빌려주는 것만 사용하고 이렇게 없는 거는 못 사용하고 하거든요. 솔직히 그거 지키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 탈 것도 아닌데 그렇게 쓴다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불법인 것을 알지만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는 상황.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전동 킥보드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헬멧을 써야 되고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단속도 안 하고 있고 헬멧은 거의 쓰지도 않고 하루속히 제대로 된 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이것. 바로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면허 인증 과정인데요. 자, 제작진이 직접 빌려보니 운전면허 인증 없이도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되네요. 10개 업체 중 5개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는 상황. 문제인데요.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따게끔 돼 있는데 업체가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범법을 저지르면 얼마든지 저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고도 계속 발생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불법 주행. 처벌은요?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되고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대상이고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됩니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 2만 원, 또 승차 정원이 1명인데 위반의 경우 범칙금 4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단기간에 성장한 만큼 개선할 부분도 많아 보이는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 현재 많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미흡함이 있고 법에 있어서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되 제도적인 부분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빠르게 늘어난 만큼 법과 제도도 뒤처지진 않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 연천 마거리에 인적드문 한 야산. 안에도 없는 곳인데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크기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건. 한때 민통선 안쪽이었던 이 야산은 출입이 통제된 그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이곳에서 발견한 것은 대체 뭘까? 들어오다 초소 있었죠? 빈 초소. 예. 출입증 있는 사람만 들어오고 출입증 없는 사람은 이제 출입증 있는 사람 인솔하에
들어온 거죠. 이제 6.25 끝나고는 났는지 모르지만 누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냥 풀 속에 있었고. 언제 생겼는지 왜 만들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것을 발견한 곳은 산길 옆 우거진 숲풀 사이에서였는데요. 풀과 나무들에 가려진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조물.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엔 다른 흔적이 없어 이게 뭔지 추측할 만한 단서는 부족하기만 한데요.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 아래엔 용도를 알 수 없는 구멍도 있습니다.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건 그 모양과 크기가 모두 제각각인 돌멩이. 돌멩이는 모두 시멘트로 마감 처리까지 돼 있습니다. 높이는 대략 3m 이상으로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데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고 있을까요? 나도 이거 처음 보는데. 나도 이게 오래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 보네. 만든 거 같은데 뭐 이렇게 쌓아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돌탑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돌 싸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안녕을 바라고 안위를 바라고 쌌을까? 어떤 기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녕과 안위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기도 하고 어떤 땐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쌓아 올리는 돌탑. 이 구조물 역시 산길을 오가던 이들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쌓아 올린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 보통 우리가 보는 돌탑은 이런 모양이죠. 하지만 마거리 야산에서 발견된 건 이것과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걸 그냥 돌로 싼 게 아니고 세면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싼 것 같아, 그렇죠? 성에 만들면 왜 기둥 세운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만들다 만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네요. 성곽의 기둥이라는 추측까지 나온 상황. 정말 연천의 야산에 성을 쌓기라도 했던 걸까? 건축 전문가와 함께 구조물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벽돌 쌓기식으로 하면 동일한 형태의 벽돌이 있으면 벽돌과 벽돌 뜨면 우리가 줄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켜가 없이 이게 허튼 즉 막 쌓기를 한 겁니다. 줄눈이 없이 그냥 막 그 사이를 콘크리트 채우는 거거든요. 마구잡이로 쌓은 돌에 시멘트를 급히 바른 것 같다는 의견. 성의 기둥을 세우기 위한 기초였던 걸까? 외관에서 보면 기둥으로 보여지지만 여기 와 보니까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기둥은 힘을 받치고 했다면은 그 가운데에는 구멍을 넣지 않죠. 다 채워넣어야지 기둥의 역할을 하죠. 정말 기다란 통로처럼 텅 비어있는 내부. 구멍이 뚫려 있네. 돌탑이나 건물의 기둥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것을 소각하고 나서 소각로의 한 일부로서 굴뚝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구조물의 정체가 굴뚝이란 얘기. 산 중턱에서 발견된 굴뚝. 그 정체를 밝힐 단서를 더 모아보기로 했는데요. 길 지나가면 이렇게는 있었죠, 그죠?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게 있는데 돌로다가 이렇게 뭐 탑식이지 탑이지 그러니까 뒤에 그 한번 가봐봐. 근처 마을에 비슷한 모양의 구조물이 있답니다. 사실일까 싶어 찾아간 곳은 야산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동일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기둥과 아래쪽에 빈 공간. 돌을 쌓아 만든 것 같은 모양새까지 야산에서 보았던 것과 흡사합니다. 비슷한 두 개의 굴뚝은 어떤 관계인 걸까요? 말로는 6.25 때 저거 시체 태우느라고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6.25 끝나니까 시체가 많잖아요. 15년 전 처음 발견됐을 때 촬영된 영상입니다. 마거리 굴뚝과 닮은 것도 같은데요. 과거 동일이와 마거리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연천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입니다. 유엔군 화장장. 한국전쟁 당시 미국, 영국, 호주, 튀르키예 등
16개국의 국가들의 군인들로 구성된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됐는데요. 이곳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화장장이란 얘기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영국군들이 만들고 영국군들이 관리를 하다가 1954년도에 휴전협정이 끝나고 나서 1년간 더 관리를 하다가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연천전선. 치열했던 전투만큼 전사자의 수도 많았는데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사자의 수가 늘어나자 이 시설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사망한 군인의 시신을 화장했다는 겁니다. 곳곳에는 이곳이 화장시설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남아있는데요. 보면은 요 구멍이 보이시죠? 요 구멍, 요 구멍, 요 구멍, 요 구멍. 저기하고 똑같이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요 구멍이. 굴뚝 옆 벽면과 맞은편에 남아있는 구멍. 거의 같은 위치에 만들어진 이 구멍들은 무슨 용도였을까? 구멍의 용도는 이쪽과 이쪽의 일직선이 같은 걸로 봐서는 그곳에다가 강목 또는 쇠파이프, 사각 쇠파이프를 연결해서 군데군데 세워서 이곳에 이제 시신을 옮겨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입니다. 이 구멍에 기다란 강목이나 쇠파이프를 연결해 선반을 만들고 시신을 올려두었을 거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당시 유엔군들이 먹던 시레이션 깡통이에요. 전투 식량이죠. 쭉 마시다가 그냥 던져놓고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남은 거예요. 유엔군이 사용하던 시설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단서는 바로 전투 식량 캔. 당시를 기록한 영상에서 비슷한 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군이 만들고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장장터가 발견된 건 연천이 유일한데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은 많은데 왜 연천에서만 이런 유적이 발견된 걸까? 16개국 대부분의 국가가 이 연천 지역에 투입됐었는데요. 이 연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고지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3번도로 축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고지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주요 고지들 중심으로 해서 연천에서 전투가 많았습니다. 국군 영현처리 자료에선 국군 전사자의 시신을 연천에서 화장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록은 이곳이 화장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음으로 해서 오늘날의 연천이 북한에 점령되지 않고 오히려 수복지구로서 대한민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꼭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동일이 화장터는 2008년 등록문화재가 됐지만 마거리의 굴뚝은 정확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야산에서 발견된 건 소원 돌탑이 아닌 전쟁이 남긴 슬픈 역사의 현장이었는데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질 않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인데요. 이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건 망종의 국가를 지킨 영웅에 대한 예를 갖추던 일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추모를 하는 날이라 국기는 조기로 개양해야 하는데요. 오늘이 있기까지 나라를 지킨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알쏭달쏭한 이슈에 속 시원한 해답을 찾아가는 이분법적 현장쇼 Yes or No. 지난 26일 제주발 대구행 비행기가 비상문을 연체 착륙했습니다. 비상구 옆에 앉아있던 30대 A씨가 갑자기 문을 연 겁니다. 이제 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뭔가 빨려 나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위험하겠구나 무섭던 생각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사고가 일어난 곳은 비행기 안. 피의자는 어떻게 비상문을 연 걸까? 우리가 이제 비행기 손잡이가 되고요. 이거를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잘못하면 뚫려 날아가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문이 쉽게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고 발생 지점이 고도 200m로 순항 고도보다 낮았고
비행기 내외부 압력차가 줄어들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비상 상황일 때는 도어가 빨리 열려야지 승객들 탈출을 할 수 있겠죠. 승무원뿐만이 아니라 비상구 좌석에 있는 승객들도 승무원을 도와서 탈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상 상황 시 빠르게 탈출하기 위해 비상문은 쉽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의 지시 없이 비상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데요. 피의자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의 비상구 앞좌석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yes or no? 오늘의 주제는 비행기 비상구 앞좌석 판매 중단, 과연 적절한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재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아예 판매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비워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고, 모방 범죄와 재발 방지를 위해 비워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문을 열려고 하면은 바로 뒷자리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권리를 뺏는 거잖아요. 자리 못 앉게 하는 건.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만 걸러내야지 그걸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대처가 잘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능사는 아닐 뿐더러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판매 중단을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 예스가 4, 노가 11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비행기 비상구 앞좌석 판매 중단,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스 or 노 마이크가 직접 가봤습니다.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구 자리 판매 중단은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은 자리에서도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도 레버를 조작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판매를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좌석에서 손을 뻗으면 비상구 손잡이에 닿기 때문에 언제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 위기 상황 시 병맥 형성이 일어날 수 있으니 자리를 판매 중지한 것도 바람직하지만 추후에 자리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비행 중에 비상문을 열겠다고 난동 부린 승객도 있었고요. 비행 중 열린 비상문을 발견하고 비상 착륙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좌석 판매를 중단한 곳은 없었죠.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구열 좌석 판매 중단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비상구 좌석이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그냥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안전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객실 승무원의 지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 15세 미만이거나 비상시 승무원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승객은 비상구열 탑승이 제한됩니다. 이 좌석이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였는데요. 지금은 대형 항공사도 마찬가지. 같은 등급이지만 비상구열에 앉으려면 최소 3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200석이다 그러면 0.5%의 손실이 보이는 거죠. 하루에 몇백 편씩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누적 액수가 굉장히 큰 상황이 되는 거죠. 해당 항공사가 손해를 감수하고서까지 판매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안전이냐 비용이냐. 그래서 안전을 비용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안전이냐 비용이냐. 그중 안전을 택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용으로 대체할 수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것.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 네, 국제항공법상 50명당 승무원 1명이 이제 배정이 되는데요. 사고가 났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기는 최소 탑승 인원인 4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개의 도어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최소 탑승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비상구 좌석에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구마다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을 배치하자는 의견인데요. 하루에 몇백 편이 운영되는데 그럼 승무원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누적 액수가 몇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문제는 표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승객한테 또 부담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매 중단은 가장 적절한 조치인 거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비상구 앞좌석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공사, 국토부,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Yes or No. 전문가들의 선택은요. Yes 3, No 2. 판매 중단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좌석을 검증된 승객에게 팔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세상을 뜨겁게 달군 핫한 이슈를 추적한다. 이슈의 모든 것, 모닝 이슈. 첫 번째 이슈는 핫플레이스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핫플레이스 중 하나인 성수동. 특히 주말에는 예쁜 식당과 카페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니까 외국어로 된 간판이 눈에 띄네요. 카페가 많은 곳이나 이런 곳. 일반 식당보단 카페가 영어 인테리어도 많은 것 같아서 여기 갔더니 유독 외국어 간판이 많더라 이런 느낌보다 요즘엔 다 외국어 간판이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외국어 간판. 대체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외국어 간판이 총 몇 개인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00m인 이 거리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여기 1개, 2개, 6, 27, 39, 총 40. 여기까지 걸었을 때 총 40개의 외국어 간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40개, 절반을 차지하죠. 정말 많네요. 외국어로 된 간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불편하기도 하다고요. 저도 한국어라도 작게 좀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다 영어여서 읽기도 불편하고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간판뿐만이 아닌데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메뉴판까지도 전부 외국어인 곳들이 꽤 많습니다. 한글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SNS에서 유명한 카페, 이곳의 메뉴판도 전부 영어죠. 1인 이름료를 안내하는 문구만 한글인 상황. 요거는 혹시 뭐예요? 이거는 그린티가 들어간 청귤에이요? 청귤. 모두를 배려한 메뉴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면 정말 불편하시잖아요. 외국어 간판. 아우,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왜 쓰는 거죠? 한글보다는 영어를 쓰는 게 사실 조금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어 간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과 병기해야 하는데요. 그 특별한 사유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죠. 그렇다면 이 많은 외국어 간판이 전부 불법인 걸까? 4층 이상에 설치되는 크기 5제곱미터 이상의 간판들에 대해서만 신고나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층 미만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신고나 허가 대상이 되는 간판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적용을 받지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 법률 조항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간판의 크기와 층수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돼야 허가 및 신고 대상이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2022년 기준 한두 건에 그치죠. 하지만 메뉴판의 경우 시행령 같은 법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 한국말로
있어도 어떤 뭘 파는 카페고 뭘 팔고 있는지 딱 명확하게 써주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거리니까 한국어 많이 보이고 한국어랑 영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예쁜 우리말 간판이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다음 이슈는 60초 뒤에 전해드리죠. 두 번째 이슈는 대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에 대한 겁니다. 특별한 노래를 찾아본 곳은 대전역. 무슨 노래가 나온다는데 현충원역에서 틀어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충원역에서 노래가 나온다고요? 대전 도시철도를 타고 노래가 나온다는 현충원역으로 가봤습니다. 이번 역은 현충원 한밭대역입니다. 이곳 현충원역에서 이렇게 애국가가 나오고 있었네요. 좀 새롭긴 했습니다. 되게 현충원역에 맞는 노래라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죠.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 동안 현충원역에서 하차 방송으로 애국가가 나오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애국가가 들려오니까 경건해집니다. 지하철에서 애국가를 처음 들어본 거라서 뭔가 좀 색다르기도 하고 괜찮기도 한 것 같아요. 학교나 이런 장소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지하철 하차할 때도 또 들을 수 있다 이런 것은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국가는 도시철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이번엔 버스를 타고 현충원역으로 가봤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현충원역입니다. 현충원 앞에서 정차하는 버스에서도 들려오는 현충일에 애국가.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었고 약간 애국가가 생각보다 더 좋은 노래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었던 애국가 하차 방송. 왜 하게 된 걸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항상 자연스럽게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것 같고 6월에 또 현충일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별한 의미가 있고 약간 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연예 뉴스 첫 번째 소식 이혜승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연예계에 또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엄현경, 차서원 씨인데요. 네. 그동안 열애설조차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도 깜짝 놀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우 엄현경, 차서원 씨가 결혼 발표와 함께 부모가 된다는 사실까지 깜짝 공개했습니다. 어제 오전 한 매체가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보도 후 양 소속사 측 역시 두 사람의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엄현경 씨와 차서원 씨가 그 작년에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작품이 종영한 뒤에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요. 비공개 열애를 하다가 두 분의 서로 사랑과 믿음이 깊어져서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두 분에게 좀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차서원 씨가 현재 군 복무 중이기 때문인데요. 엄현경 씨는 차서원 씨보다 5살 연상으로 연예계 선배이기도 합니다. 비록 두 사람이 열애설조차 없었지만 그동안 방송을 통해 했던 서로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들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차서원 씨는 지난해 7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엄현경 씨에 대해서 이상형에 부합한다고 말해 핑크빛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고요. 엄현경 씨 역시
결혼에 대한 꿈을 밝혀왔습니다. 엄연경 씨가 그 방송에서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 2월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깜짝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자기의 미래의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엄연경 씨가 언급한 분이 바로 차서원 씨였습니다. 또한 엄현경 씨는 지난달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현재 휴식기를 갖고 있으며 2월부터 쉬어야겠다고 생각했고 10달 정도 쉴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차서원 씨가 전역하는 2024년 5월 21일 이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인기 가수 임영웅 씨가 어제 저녁 신곡 올해 알갱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노래는 임영웅 씨가 런던보이 이후 두 번째로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인데요. 서정적인 가사와 편안한 멜로디로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선공개된 뮤직비디오는 14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올랐는데요. 아이돌들이 장악한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도 역시 정상을 차지하며 임영웅 씨의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콘서트. 가족과 친구, 연인 등 4만 5천 명의 관객이 이른 시간부터 자리했죠. 저 대구에서 왔어요. 당연히 박군이 보러 왔죠. 지하철 타고 2시간 반 걸렸어요. 예, 택시 타고 왔어요. 아침 새벽에. 콘서트의 진행은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맡았고요. 오셨네요, 여러분들.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많은 분들 만나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또 그냥 콘서트만 하는 게 아니라 콘서트 통해서 행해진 모든 것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좋은 곳에 쓰이기 때문에 저도 재능 기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린 콘서트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골프장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축제인데요. 벙커에서 씨름을 하는 등 모두가 함께 즐기고 모인 기금을 장애인 단체와 보육원 등에 전달하는 뜻깊은 자선 행사입니다. 저랑 신동 씨는 2017년부터 그렇죠. 이 그린 콘서트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그냥 일반 콘서트였다면 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네. 자선 콘서트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저희도 해야죠 라는 생각으로 매년 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뭐랄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기부금도 전달할 수 있고 또 저희들 애장품들도 모아가지고 또 많은 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멋진 그런 콘서트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트로트부터 아이돌까지 많은 선후배 가수들이 콘서트에 동참했는데요. 시민들을 위한 무료 자선 콘서트인 만큼 23팀의 가수들 모두 재능 기부로 무대에 섰습니다. 이런 행사는 사실 금전적인 거 떠나서 같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자라는 이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도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박군이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무튼 여러분 이번 장마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박군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모닝와이드 화이팅! 함께 즐기고 사랑을 나누는 축제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그 캐스퍼야? 아유, 부럽네. You know where we're heading, ready to go, raring to go. We're gonna hit the heights. I said follow the 모두에게 사랑받는 놀라운 능력. 인크레더블 캐스퍼. We're gonna hit the 더 부담 없이 만나는 디 에센셜 라이트 출시.
네, 오늘은 농번기의 시작을 알리는 망종이기도 한데요.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네. 오늘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 또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릴 텐데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념하기 위한 소리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1분 동안 묵념을 한 뒤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 하늘 저새처럼 자유롭게 나를 쏘